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그 로켓, 뭐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하죠.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받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어제 28일 날 떴습니다. 네. 엄청난 뉴스인데 의외로 여기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잘 못하시는 그 언론들이 계셔가지고 변변찮은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사일 무기 안에는 이미 고체 연료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는 그 일단은 저장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과산화수소라든지 굉장히 그 폭발성이 높은 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사 전에 따로 뒀다가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액체를 주입하는 과정이 걸치고 이걸 통해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 준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모든 정황이 다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비용은 싸게 먹히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뭐 단점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우주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고체로 된 걸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 하에서 이거를 그 사거리 제한을 쭉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인 거고요. 탄두 중량은 여러분 잘못 아시고 계신데 지금 현무포가 800kg의 탄두 중량 2톤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2톤밖에 못 만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에요. 다만 현재 그 현무가 개발할 수 있는 이 발사체 그 고체 연료의 용량을 생각했을 때 최대 거리 800에 2톤 정도를 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1톤으로 줄이면 160km도 날려보낼 수 있는 이런 그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이런 이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톤으로 800km를 날리는 거에 대한 것도 제한이었는데 요 제한이 이제 해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정찰 위성을 직접 띄울 수 있는 대형 고체 연료, 고체 그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한계가 넘어선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고체 연료 미사일, 그러니까 고체 연료 발사체의 한도는요, 미국이 최대로 그 키울 수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60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거리가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지금 미사일을 잘 만들어도 미국이 날릴 수 있는 최대 사거리의 60분의 1밖에 못 날아갈 겁니다. 64분의 1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60분의 1은 일본하고 비교되는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가 한 3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위성을 띄울 수 있는 위성 발사체를 고체 추진체로 만들 수 있고, 이거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 건데 이거를 획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시작한 데 의해서 이러한 그 장거리를 날릴 수 있는 고체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직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군사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은. 지금 거리 실수하셨어요? 지금 계속 거리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받고 있는 건 거리 맞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중량을 얘기하는 거지, 중량을. 160km밖에 안 되나요? 1600km죠? 뭐 이런 식으로. 160km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저도 들은 게 없는데 이렇게. 160km는 우리가 처음으로 79년에 백곰이라고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때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걸 40년 만에 160에서 300에서 400, 800으로 늘렸다가 이제는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진 거지.
중량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거리 제한도 없어졌다고 봐야 되니까요. 180km 이상에다가 500kg 이상. 그게 이제 지난 제한된 거였고, 2019년에 800kg에 2톤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을 배치한 거고요. 160이라고 하셨대요. 계속 그렇게 올라오네요. 저도 못 듣긴 했는데, 네, 가시죠. 1600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네. 지금 800kg이기 때문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1600kg를 날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리 네. 끝?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 500kg으로 줄이면 얼마까지? 3200까지 가겠죠. 네, 정정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그 중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핵탄두 있잖아요. 핵탄두를 만드는데 최소 중량, 핵탄두를 경량화해갖고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중량이 500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500kg이기 때문에, 자, 500kg 핵탄두를 실었을 때 몇 킬로까지 날릴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현재 군사적 능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200kg까지 날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00km면 사실상 이제 우리 동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다 관장할 수 있는 기술인 건데, 우리가 이제 핵탄두를 안 가지고 있죠. 개발을 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가지고 있고, 이거를 경량화했을 때 얼마까지 날릴 수 있느냐를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거리 계산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해요. 그래서 핵무기를 쏠 수 있으려고 하면 500km를 3200km까지 날릴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장거리는 아니에요. 5000km까지가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또 더 높은, 더 넓은 지역으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무기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3위의 미사일 기술을 가진 미사일 기술 강대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의 우수성과 정확도는 러시아를 필적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스칸데르라고 하는 러시아형 미사일을 개량한 한국형 현무라든지 미사일들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수중 발사체라든지 초고속 발사체, 회피기동 발사체 등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거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양보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현종 청와대 이 차관이, 국가안보실 이 차장이, 차관 아닙니다. 이 차장이 이 발표를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이제 기레기들이 말하자면 악담을 써내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교부하고 청와대 안보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 뒤통수를 친 거다. 외교부를 패스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러한 협정을 얻어냈기 때문에 외교부가 완전히 기만당한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소설 쓰는데. 네. 또 이것도 일종의 소설인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와 관련돼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 9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외교 차원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하고 접촉하지 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하고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하고 직접 협상을 해라 라고 권한을 이양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쪽에서 해야 될 거를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해라라고 전환을 해준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단순하게 협의를 통해 갖고 이거를
외교적인 카드로 진행하는 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 대 대통령, 안보실 대 안보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의 개정 협상만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NSC하고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김현정 차관이 막 귀찮게 해가면서 9개월 동안을 조져가지고 이 협상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간질하는 기레기들은 뭐라 그러면, 그럼 엄청나게 반대급부 많이 준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바로 방위비 협상에서 꼬리를 내리거나 그와 관련해서 다른 뭔가를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빈손으로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현정 차관 준 거 없다. 내가 단언하건대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물려준 것도 없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줬냐 이거지 미국은. 그리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 고체 연료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직접 추진을 하겠다. 이처관께서 문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다고 해요.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교부 라인에서 안 된다라는 판단을 김현정 차장이 했고, 그 언론에는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신형 잠수함, 그러니까 핵 엔진을 탑재한 소형의 핵 잠수함 개발 추진까지도 이번에 같이 협정으로 얻어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능했었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김현정 차장 말대로 가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부담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동아시아 안에서 어떻게든 자국의 병력을 빼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국가들이 공산화되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완전히 묻히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우디라든지 다른 미국의 그 동맹들이 빠져나가는 국가의 예와 마찬가지로 자국산 무기를 충분히 많이 사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미군은 나가지만 미군의 무기만큼은 지켜주길 바라는 일종의 그 세일즈 외교의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김현정 차관이 이 부분을 어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러한 미사일 전력을 통해 가지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이 바라고 있는 군사적인 부분 안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의 중무장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하고 있는 견제 역할을 한국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이나 군사적으로 얻는 게 전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제 오산인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얻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정보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장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주 개발을 하고 정찰 위성을 자체적으로 띄우면서 동아시아에서 첩보 정보를 충분히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이러한 정보들의 수요를 받는 건 누구냐?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소미아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한국이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정보자산 확대를 하고 동아시아 전체에 뭐 우주 기술이 됐든 지금의 레이더 기술이 됐든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전혀 미국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무기가 개발되는 데 따라서 미국이 어느 정도 군사적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을 제휴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엘리시온 그 미사일 회사 옛날 직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일종의 이제 인사를 하고 간 다음에 대번에 바뀐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주요 항공산업들이 엘리시온사하고 전부 다 그 기술 제휴 계약을 그때 맺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송을 연초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미사일 전력에 대한 개발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걸 제가 올 초에 예언을 드렸단 말이야. 하나 디펜스를 비롯한 국내에 있는
이 미사일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빅텍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엘리시온사의 기술을 가지고 유도 제한 기술, 표적 추적 기술, 그다음에 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이나 기술 개발을 공유하고 그 당시에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에서 뭔가 진전이 확실히 온다 그랬는데 그거를 찾아낸 거야. 결국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로열티나 어떤 그 중요 부품에 대한 원료 공급이 미국 군수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만큼 실전 배치가 빨라질 수 있는 영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자주 국방을 하고 미국은 군사적인 영향력과 정보적인 스팟을 그대로 확대 유지하면서 돈은 돈대로 벌어먹을 수 있는 양측 간의 윈윈한 전략들이 이미 기획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국방장관이 괜히 미사일 출신이 아니라는 거하고 그 사람이 동아시아에 와서 하고 간 얘기가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놓고 가서 그때 한번 얘기가 확 떴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 무기를 직접 갖다 놓는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뭐 기술적인 제한만 풀어줬어. 한국이 자기 원료와 자기 기술 갖고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우주 기술에서 개발하고 있어. 러시아와 소련이 우리한테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한다는 니들도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보러 뭐라 그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한국의 핵전력을 가진 잠수함을 가지고 동아시아 안에서 군사적 균형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고 치면 미국이 한국하고의 우방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충분히 우호적인 군사적 우방으로서 중국 러시아 견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외교적인 정책의 성과였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있었던 그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우리 측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 실마리가 풀린 것은 그때 가장 컸다고 해요. 뭐 저는 비건을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비건이 결정적인 키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동감합니다. 어찌 됐거나 이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이전 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중량 제한 무기 제한에 대한 해제는 이미 연초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어떤 뭐 그런 류의 일도 볼 수 있을 걸로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 공격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 함정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제 바램을 내놨어요. 왜냐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고 일본은 그 평화헌법이 있으니까 보도가 됐으면 계획 아니에요? 계획인 거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수출을 해줘야 돼요. 수출 허가를 내줘야 돼. 그래서 이걸 함정에다가 발사관을 개조해서 실으면 토마호크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쏘게 되면 한 1,500km 정도를 이렇게 순항해가지고 적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그 해상 자위대 그 안에다가 이 공대지 미사일로 해서 토마호크를 싣고 싶다라는 바람을 꺼내놓은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일본은 스스로 이제 무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무장력보다 우리가 먼저 우주 지금 뒤쳐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6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의 지금 그 로켓 기술의 출력률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전 세계가 우주 개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체 연료에 대한
사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소한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의 수준은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보다 이제 최소 30배에서 60배 정도의 규모를 키워서 발사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도 실제 위성을 직접 발사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거죠. 사실 좀 부러운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우주 계획에 있어서 화성까지 탐사체를 보내는 기술을 확보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탐사선을 응용 제작을 했고 그거를 일본에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통해 갖고 우주로 보내서 우주에서 다시 화성으로 쏘는 이 화성 탐사선 계획을 아랍에미레이트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랑 완전 우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한테 화성 개발 계획에 화성 탐사 계획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서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공교롭죠.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아랍에미레이트의 돈을 받아서 일본 로켓 대신 우리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는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2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2년이냐면 이 화성하고 지구하고 이게 공전 궤도가 있거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가까울 때 화성에다가 이 탐사선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거든요. 올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중국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그럴 거예요. 새로운 탐사선들을. 패스파인더 갔을 때가 이제 또 이렇게 짝수 연도잖아. 그러니까 매 짝수 연도마다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1차 이제 일본하고 여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2차는 우리랑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2년 아니면 4년 이후에 대한민국 발사체와 미사일이 이 화성을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때쯤 가게 되면 저궤도 위성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로 전부 다 띄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기술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패스파인더는 옛날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일본 걸로 쏴 보냈던 거는 뭐 희망호라고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아랍 이름이라서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아무튼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탐사선을 일본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진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깜짝 놀랐어.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거품을 날려주면 좋은데 우리가 워낙 실리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대놓고 관광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민감한 시기에 갑자기 발표를 딱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 지금 북한이 계속 해갖고 지금 평화체제로 안 들어오고 핵에 대한 개발이나 지금 북한은 이제 1단계 ICBM의 1단계 로켓을 고체 연료화했다라고 하는 또 풍문이 올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이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가능한 거고요. 통신위성 이제 엊그제 아나시스 2호 이제 발사했는데 이거 우리 미국에서 발사했잖아. 앞으로 우리가 좀 직접 발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성을 띄워 보낼 거고 뭐 2020년 이후에는 우리가 저궤도 통신위성이라든지 이제 군사위성들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때 가면 우리 전자권 회수되거든. 미군이 전자권 반환하고 갔을 때 우리가 자주 국방하려고 하면 미군 도움 없이도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정보 할 수 있는 우리 기술들 나름대로 우리 가져야 되는 거야. 니들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마. 미국 요만큼도 도와준 거 없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해낸 거야.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자권 문제도 사실은 503 때 그 무기한 연장시켜버렸잖아요. 이명박 때 몇 년이었던가 하여튼간 연기해버렸고
503 때는 거의 희망이 없게끔 무기한 아니, 연장시켰었는데 아주 포기해버리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박근혜는. 진짜 너무너무 좌절스러웠는데 이번에 어저께 전격적으로 이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물밑으로는 전자권 회수도 이게 지금 협상이 거의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반기 때 미뤄져 왔었던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있는데요. 이번 군사 합동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전자권 회수를 위한 일종의 이제 지휘관 교체 관련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이미 다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기 내에 전자권 회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미 북한은 이제 경제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실상 자위 능력을 거의 잃었어요. 지금 북한 안에서 뭐 정찰 비행기가 뜨든 뭐 이쪽에서 무슨 군사적인 도발을 시도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현재 군부가 배고프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거의 괴멸 직전의 상태에 가 있는 상태에서 우린 이미 이제 전번에도 맞아 글로벌 호크 다 들어와 가지고 공중에서 지금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고 있는데 이제 아나시스 2호 떠가지고 이제 군 통신까지 전부 다 우리 군은 절대 감청 안 되면서 북한군 쓰는 거는 얼마든지 감청하고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까지도 다 갖춰놨잖아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군사적인 차이가 벌어지게 될수록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도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백두산 물하고 대동강 맥주 사 주면서 니네들한테 쌀 주고 의약품 주고 해갖고 당장 먹고 살게 해준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정석 특보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덜한 거야. 대놓고 얻어온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시골에 있는 협동조합끼리 생수 퍼주고 쌀 갖고 와서 그거 풀어가지고 지네들 풀어가지고 그냥 공출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푼다고 조합 대 조합 거래를 해갖고 여기 들어와 있는 조합이 나머지 29개 도시에 있는 조합들한테 똑같이 물물 거래든 상품 거래든 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시장 거래를 만들어내게 되면 멈춰져 있던 북한의 내수가 진짜 8개월 만에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지금 그 마중물을 대주고 있다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을 쏘든 저 핵 잠수함을 만들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안 걸잖아. 이제 쟤네들도 시비 걸 틈이 없어. 배고파서 죽을 직전인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개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단편적인 거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외교력하고 우리 협상력, 이 놀라운 협상력의 개가였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월 달부터 이 얘기 있었어요. 10월 달 있어서 우리 캐스퍼 국방장관이 온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미사일 기술에 관련된 협약들을 우리 기업들하고 이미 맺고 갔다니까. 이미 그때부터 기술 전수가 일부 되기 시작했을 거고 진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명목적인 걸 지금 딱 풀어주는 이유. 네. 이것도 트럼프 정부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둘러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협상해놨는데 100억간 주인 바뀌면 어떻게 NSC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도 받을 건 다 받아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트럼프가 이길 걸로 보지만 혹시라도 트럼프가 져가지고 저게 이제 민주당 할아버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취하고 있는 외교적인 적정거리 유지는 앞으로도 잘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사일 협정의 개선이 단순하게 미사일 사거리 늘리거나 고체 연료 맘 놓고 쓰는 정도에 지나는 게 아니라는 거. 핵 추진 잠수함도 이번에 같이 이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 발표를 했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